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99.99%의 확률로 부녀지간이 확실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40년 동안 찾아 헤매셨던 거예요. 지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7시에 눈을 떴다. 침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작은 원룸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40대가 되면서 더욱 규칙적이 된 생체 리듬은 알람 시계보다도 정확했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한 후 지연은 평소처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다. 출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북적였지만 이제는 이 소음마저도 익숙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청춘문고라는 간판이 달린 3층 건물 앞에 도착한 지연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5년 전 작은 출판사를 차린 이후 이 건물은 그녀에게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1층은 서점, 2층은 사무실, 3층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청춘문고는 작지만 아름아름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는 아담한 서점이었다. 베스트셀러보다는 문학작품과 인문서적을 주로 다뤘고 때로는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출간하기도 했다. 지연은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컴퓨터를 켰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며 차근차근 업무를 시작했다. 신간 도서의 편집 작업, 서점 운영비 계산,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달 임대료 준비. 매달 15일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는 날이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지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출판업계의 불황은 여전했고 온라인 서점들의 약진으로 오프라인 서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곳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그녀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지연은 현금 봉투를 들고 4층으로 올라갔다. 건물주 윤석 선생님은 70대의 노학자로 젊은 시절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던 분이라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문학을 다루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한 편이었다. 다른 상업시설들에 비해 임대료도 저렴하게 받아주고 있었다. 4층 현관문 앞에서 지연은 초인종을 눌렀다. 곧 문이 열리며 윤석이 나타났다.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진 그는 언제나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다. 두툼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는 여전히 지성인의 품격이 묻어났다. 지연 씨, 오늘도 정확하게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달 임대료입니다. 지연이 현금 봉투를 건네자 윤석은 정중하게 받으며 거실로 들어가자고 손짓했다. 매달 반복되는 의례적인 만남이었지만 윤석은 항상 차 한 잔 정도는 대접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9세대 신사였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연은 이번 달 서점 운영 상황을 간단히 보고했다. 신간 입고 현황, 단골 손님들의 반응, 그리고 다음 달 계획 등.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때로는 출판업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의 오랜 학자 생활 경험은 지연에게 도움이 되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어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지연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문화는 이어져야 하니까요. 평범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지연은 거실 한편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무심코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윤석과 부인, 그리고 어린 딸의 모습이 담긴 오래된 흑백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다. 사진 속 소녀는 맑은 눈망울을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차를 다 마신 후 지연은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한 달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오늘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연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윤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지연 씨. 지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윤석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두툼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풀네임으로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잠시 당황했다. 5년 동안 매달 만나왔지만 윤석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물어본 적은 없었다. 언제나 지연 씨라고 불렀을 뿐이었다. 이지연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지연. 윤석은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되뇌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 스쳐가는 미묘한 변화를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연의 물음에 윤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연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눈매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드려서. 들어가서 차나 한 잔 더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지연이 사양하자 윤석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사롭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연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윤석이 여전히 4층 복도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평소 정중하지만 격식을 차리던 그가 오늘은 왜 이리 다른 모습일까? 3층에 도착해서도 지연은 묘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윤석의 눈빛에 담긴 그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은 무엇이었을까? 마치 예상치 못한 누군가를 마주친 것처럼 보였다. 2층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자꾸만 윤석의 표정이 떠올랐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 스쳐간 그 미묘한 변화가 마음에 걸렸다. 사장님, 손님이 찾으시는 책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민지의 목소리에 지연은 현실로 돌아왔다. 1층으로 내려가 손님을 응대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윤석의 시선이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다. 오후 늦게 지연이 신간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4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다. 잠시 후 1층 서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서 오세요. 민지의 인사말 다음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석이었다. 지연은 2층에서 내려다보며 그의 모습을 지켜봤다.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네, 2층에 계세요. 불러드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책 좀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은 서가 사이를 천천히 돌아다녔다. 하지만 진짜로 책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가끔 2층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망설이는 듯했다. 마치 지연과 다시 마주치기를 원하면서도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30분 정도가 지나고 윤석은 책 한 권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지연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 선생님, 무슨 책을 구입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를 듣자 윤석은 깜짝 놀라며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김소월의 시집이 들려 있었다. 지연 씨. 갑자기 읽고 싶어져서요. 좋은 선택이세요. 이번 판은 해설이 특히 잘 되어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윤석의 시선은 계속해서 지연의 얼굴을 훑쳤다. 특히 그녀가 웃을 때의 표정, 말할 때의 입모양,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의 모습까지 마치 그 모든 것을 기억 속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는 듯했다. 지연 씨는 서울 출생이신가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자신의 정확한 출생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기억이 모호한 채로 양부모 밑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늘 애매한 질문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어서. 지연의 대답에 윤석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책값을 계산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선생님, 지연이 부르자 윤석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고 그대로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혼란과 동요가 느껴졌다. 그날 밤 지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윤석의 이상한 행동과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놀란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보인 동요된 모습까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밤새 윤석의 이상한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어쩐지 오늘도 그와 마주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예감은 적중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4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2층 창문 너머로 슬쩍 내려다봤다. 윤석이 1층 서점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잠시 후 서점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지의 인사말이 들렸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지연 씨 계신가요? 네, 2층에 계세요. 지연은 마음의 준비를 하며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다. 윤석은 어제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욱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연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윤석과 함께 4층으로 올라갔다. 거실에 앉자마자 윤석은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고 정중한 모습이었다. 지연은 그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연 씨, 어제 갑작스럽게 이상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사실 묻고 싶은 게 더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윤석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네, 말씀하세요. 윤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다. 지연 씨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요? 제 부모님이요. 네, 성함이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 질문은 그녀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였다. 죄송하지만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양부모님이라고요? 윤석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는 찻잔을 든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네. 어린 시절 기억도 별로 없고 양부모님께서도 제 출생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몇 살 때부터 양부모님과 지내셨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대략 5살 정도부터인 것 같은데. 윤석은 지연의 대답을 듣는 내내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특히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할 때의 모습,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을 고르는 습관까지. 혹시 생일이 언제신지요? 12월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요. 윤석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그는 찻잔을 들려다가 놓치는 바람에
차가 탁자에 쏟아졌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급히 일어나 행주를 가져왔지만 윤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12월 24일. 그 날짜는 그에게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선생님, 지연의 부름에 윤석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닦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큰일 났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윤석은 안경을 다시 쓰며 지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지연 씨, 혹시 어린 시절에 특별히 기억나는 물건이나 장소가 있나요?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요. 개인적인 관심으로.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대부분 흐릿했지만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 작은 토끼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하얀색의 빨간 리본이 달린. 그리고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울고 싶어져요. 이상하죠? 윤석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얀 토끼 인형. 딸이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다. 그리고 피아노. 부인이 딸에게 매일 피아노를 쳐주던 그 기억들. 그 인형은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아마 이사하면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윤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며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 씨, 정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혹시 왼쪽 어깨 뒤쪽에 작은 점이 있지 않나요? 지연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정말로 그곳에는 콩알 만한 점이 하나 있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지연아, 그가 처음으로 반말을 썼다. 지연은 당황스러워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너는 혹시 윤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 전 사라진 딸의 모든 특징들이 눈앞에 지연과 일치하고 있었다. 생일 점의 위치, 토끼 인형, 피아노에 대한 반응까지. 선생님, 저 이제 가보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지연이 일어나려 하자 윤석이 급히 손을 내밀었다. 잠깐만, 제발 잠깐만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캐묻고 몸의 특징까지 아는 낯선 노인의 모습이 섬뜩하기까지 했다. 지연아, 제발. 윤석의 애타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계단을 서둘러 내려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연은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방금 전 윤석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에 담긴 절절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너무나 생생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1층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위층 할아버지께서 내려오셨어요. 지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윤석이 다시 온 것이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다. 윤석은 서가 앞에 서 있었지만 책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연을 보자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연 씨, 아까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봉투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윤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의 진지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민지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한 후 그와 함께 조용한 구석의 테이블로 향했다. 이걸 보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윤석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에게는 40년 전에 사라진 딸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다. 딸이요. 네. 5살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윤석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갈라졌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때 저희는 서울 성북동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아내는 집에서 딸을 돌보고 있었죠.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1984년 12월에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아내가 잠시 시장에 간 사이에 딸이 사라진 겁니다. 집 앞에서 놀고 있다가 윤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경찰서, 방송국, 신문사,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땅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신 건가요? 지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웃을 때의 표정이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윤석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작은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다. 이 아이가 제 딸 지연이에요. 사진을 보는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쳤다. 낯설지 않은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얼굴, 이 토끼 인형. 이름도 지연이었다고요? 네. 이지연, 지연 씨와 같은 이름이에요. 지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떨기 시작했다. 사진 속 소녀의 눈매, 웃는 모습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익숙했다. 특히 그 토끼 인형은 이 토끼 인형. 하얀색의 빨간 리본이 맞아요. 딸이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항상 들고 다녔죠. 지연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기억하던 그 토끼 인형과 똑같았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봐요. 윤석이 사진 뒷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사랑하는 지연이 5번째 생일. 1984년 12월 24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2월 24일. 자신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연 씨, 정말 혹시 당신이 제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나요? 윤석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4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지연은 사진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쩐지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이에요. 갑작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이름, 같은 생일, 토끼 인형에 대한 기억, 그리고 윤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번에는 가족 사진이었다. 젊은 윤석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그 사이에 앉은 어린 소녀. 이 사진을 보면 지연 씨와 닮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은 가족 사진을 받아들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정말로 자신과 닮아 있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거의 똑같았다. 이분이 어머니셨던 분인가요? 아, 네. 제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지연이가 사라진 후 그 충격으로 몇 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진 속 여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그 아이라면, 그럼 당신은 제 딸이에요. 40년 동안 찾아 헤맨 제 소중한 딸 말이에요.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사진들을 번갈아 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선생님. 아니, 혹시, 지연은 아버지라는 말을 하려다가 멈췄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윤석은 그 미완의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윤석이 보여준 사진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특히 어린 소녀가 토끼 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리하면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옷가지들, 그림책 몇 권, 그리고 지연의 손이 멈췄다. 상자 맨 아래에서 작은 천 조각이 나왔다. 하얀색 천에 빨간 리본의 흔적이 남아있는 토끼 인형의 일부분 같았다. 이게, 설마, 지연은 그 천 조각을 들여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 토끼 인형의 색깔과 똑같았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연 씨, 윤석입니다. 윤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선생님, 오늘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괜찮으신지요? 지연은 잠시 말을 망설였다. 괜찮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고 지금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당연합니다. 저도 40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가 그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름, 생일, 토끼 인형에 대한 기억, 어깨의 점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지연은 손 안에 천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혹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토끼 인형에 왼쪽 귀가 조금 헤어져 있었나요? 윤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지금 제 손에 하얀 천 조각이 있어요. 토끼 인형의 일부분 같은데, 뜨지연아, 윤석이 다시 반말을 썼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다. 만나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시간 되시면. 지연은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그의 딸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바뀔 수도 있었다. 네, 내일 만나요. 통화를 끊은 후 지연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을 차례로 떠올려 봤다. 양부모님은 자신을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다. 하지만 출생에 대해서는 항상 모호하게 답하셨다. 어려운 상황에 있던 아이를 데려온 것이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이상했다. 보통 아이들은 3살, 4살 때부터는 어느 정도 기억이 있는 법인데 혹시 정말로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만약 정말로 자신에게 친아버지가 있다면, 4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아버지가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윤석과의 약속 시간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업무에 집중하기는 어려웠다. 오전 10시 약속 시간이 되었다. 지연은 1000조각을 손에 쥐고 4층으로 올라갔다. 윤석이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손을 보았다. 그게 1000조각인가요? 네, 윤석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낡은 상자였다. 이것도 보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아이용 옷가지들과 장난감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 윤석이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토끼 인형의 몸통 부분이었다. 머리와 한쪽 귀가 없어진 채로. 이건 지연이가 사라진 후에 집에서 찾은 거예요. 인형의 일부분이 뜯어져 나간 채로. 지연이 가져온 1000조각을 토끼 인형에 대보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마치 하나였던 것이 찢어져 나뉜 것처럼.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 지연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40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였다. 지연아, 정말 너구나. 윤석은 지연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40년 만에 찾은 딸을 그는 마치 깨질까봐 걱정하듯 소중하게 안았다. 아버지. 정말 저를 40년 동안 찾아 헤매셨던 거예요. 그럼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지연도 울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혈연의 정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도 밀려왔다. 양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갑작스럽게 바뀌게 될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들. 아버지.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왜 기억이 없는 거죠?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르겠구나. 경찰 조사에서도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 다만 윤석은 잠시 망설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너를 데려간 것 같다고 했어. 유괴일 가능성이 높다오. 유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제 너를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두렵고 따뜻하면서도 혼란스러웠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감동적인 재회 후 며칠이 지났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토끼 인형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모든 정황이 일치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과연 정말로 자신이 윤석의 딸일까?
윤석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딸을 찾았다는 확신이 서자 오히려 더욱 신중해졌다. 혹시라도 착각이라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지연아, 이야기 좀 하자. 일주일 후 윤석이 지연을 4층으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다. 네, 아버지. 지연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윤석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제안을 해야 했다. 지연아, 우리가 정말 부녀지간인지 확실히 알아보는 게 어떨까? 확실히요. 이미 충분히 확실한 것 같은데.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윤석은 잠시 망설였다. 혹시라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감정적으로는 확신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DNA 검사를 해보자. 윤석의 제안에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DNA 검사. 그것은 모든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DNA 검사요. 그래. 병원에서 간단히 할 수 있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정말 확실해질 수 있을 거야.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DNA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결과가 음성이라면 지금까지 느꼈던 이 따뜻한 감정들이 모두 착각이었다면 혹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윤석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그때는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나는 확신해. 너는 분명히 내 딸이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다음 주에 검사를 받아보자.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알 때가 되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유전자 검사실에서 간단한 체열과 구강세포 채취를 마쳤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병원을 나오면서 윤석이 말했다. 지연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은 진짜야.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불안했다. 밤마다 결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다. 지연은 출판사 일에 더욱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자꾸만 검사 결과가 궁금했고, 만약 양성이라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되기도 했다. 윤석은 더욱 심했다. 40년을 기다린 끝에 딸을 찾았다고 확신했는데, 만약 착각이었다면 그 실망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다. 오전 10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신지요? 윤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시죠. 결과를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석은 즉시 지연에게 연락했다. 지연아, 결과가 나왔대. 지금 병원으로 와줄 수 있니? 지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만났다. 서로의 긴장한 표정을 보며 말없이 유전자 검사실로 향했다. 앉으세요. 의사가 두 사람을 맞으며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마치 멈춘 것처럼 조용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결과지를 들여다보더니 두 사람을 바라봤다.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99.99%의 확률로 부녀지간이 확실합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윤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로 내 딸이구나. 아버지, 40년 만의 재회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순간이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지연은 정말로 윤석의 딸이었고 윤석은 정말로 지연의 아버지였다. 병원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부녀가 다시 만난 것이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윤석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런데 지연아,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 무슨 문제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 그리고 쉽지 않을 거야. 지연은 윤석의 말을 듣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윤석에게는 재혼한 가족이 있었다. 현재의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다. 혹시 반대하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알려야 해. 너는 내 딸이니까. 두 사람은 4층 집으로 향했다. 이제 정말로 어려운 관문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DNA 검사로 혈연 관계는 확인되었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4층 집 앞에 도착한 윤석과 지연. 문 앞에서 윤석은 잠시 망설였다. 20년 전 재혼한 부인 선영과 두 아들 준호, 민수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 중이야. 윤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선영이 TV를 보고 있었고 대학생인 준호와 고등학생인 민수는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듯했다. 어머, 여보 왔어요? 그런데 누구세요? 선영이 지연을 보며 의아해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인이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선영아, 앉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윤석의 진지한 표정을 본 선영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준호와 민수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물었다. 25살의 그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다. 다들 앉아. 모든 걸 설명할게.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 윤석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을 본 선영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다. 이분은 지연이야. 내 딸이고. 딸이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딸이 어디서? 40년 전에 사라진 내 첫 번째 부인과의 딸 말이야.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선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준호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DNA 검사까지 했어. 확실해. 지연이가 내 친딸이야. 선영이 갑자기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요? 증거도 없이?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선영은 더욱 화를 냈다. 어머니라고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머니라고 불러요? 선영아, 진정해.
설명해 줄게. 윤석이 차근차근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연이 건물 임차인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점점 의심을 갖게 된 과정,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하지만 선영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믿을 수 없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요? 선영아, 나도 놀라워. 하지만 사실이야. 사실이면 어쩌라고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집이에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준호가 나섰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아빠 정말로 DNA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 여기 결과지도 있어. 윤석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자 준호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다. 99.99%라는 수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정말 누나가 맞네요. 준호의 말에 민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 그럼 우리한테 누나가 생긴 거야.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여야 해요. 선영아, 지연이는 내 딸이야. 결육이라고. 혈육이면 뭐예요? 40년을 어디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행세를 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지연은 자리에 앉아있기 민망해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 같네요. 당연하죠. 당연히 갑작스럽죠. 선영아, 윤석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다. 여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딸이라고 해도 40년 동안 없었잖아요. 우리 가족은 우리끼리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엄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선영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다. 안 돼요. 나는 인정 안 해요. 특히 재산 문제는 절대 안 돼요. 재산 문제? 지연이 놀라며 물었다. 당연히 재산 문제죠.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없다고요? 믿을 수 있어요. 선영의 의심은 깊었다. 사실 윤석은 서울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다. 만약 지연이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기존 가족들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선영아, 재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나중에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나중에요? 선영은 더욱 화를 냈다.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누나가 정말 우리 아버지 딸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야, 넌 조용히 해. 선영이 아들을 제지했지만 민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DNA 검사까지 했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기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가족이 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분위기가 더욱 나빠지자 지연이 일어났다. 아버지,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갑자기 와서 혼란만 드린 것 같아요. 지연아, 기다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요,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선영아, 윤석이 아내를 크게 질책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가족 찾기가 이렇게 복잡한 일이 될 줄은 몰랐다.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뒤에서 윤석이 따라 내려왔다. 지연아, 미안해. 선영이가 너무 놀란 거야.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났죠.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에게 지연아,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가족을 찾은 기쁨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과연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겉도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을까?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다. DNA 검사로 확인된 혈연관계, 40년 만에 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의 냉대까지.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윤석에게서 온 전화였지만 받을 마음이 없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연은 평소처럼 출판사 일을 하며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자꾸만 선영의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민지야. 그냥 좀 피곤해서. 혹시 위층 할아버지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요즘 자주 내려오시던데 안 보이네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석도 며칠째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피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지연이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던 참에 윤석이 나타났다. 지연아, 아버지, 며칠째 연락도 안 받고 걱정했어. 죄송해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윤석은 지연의 지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위층에 올라와서 이야기하자. 괜찮아요. 여기서. 제발, 지연아. 윤석의 간절한 표정에 지연은 마음이 움직였다. 결국 4층으로 올라갔지만 다행히 선영과 아들들은 보이지 않았다.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선영이는 친정에 가 있고 아이들은 각자 친구들과 나가 있어. 지연아, 미안해. 선영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괜찮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윤석은 그녀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선영이도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4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게 다른 가족들한테는 큰 충격이잖아요. 윤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내 딸이야. 당연히 가족이 되어야 해. 하지만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은 함께 살아온 시간과 추억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윤석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다시 헤어지자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네. 지금처럼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윤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0년을 기다린 끝에 딸을 찾았는데 또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게 아쉬웠지만 지연의 말이 현실적이었다. 알겠어. 내 뜻대로 하자. 고마워요, 아버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선영이 돌아온 것이었다. 거실에 지연이 있는 것을 본 선영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다. 또 왔네요. 선영아, 여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연이 일어났다. 어머니, 저는 가정을 흔들 생각 없어요. 없다고요? 벌써부터 여보가 당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선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요? 20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 살아온 저와 아이들보다 4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선택하세요. 지금의 가족이냐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딸이냐.
선영의 극단적인 요구에 윤석은 당황했다. 선영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가족은 평화로울 수 없어요.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뜨지연아, 아버지, 저는 결정했어요. 지연은 윤석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의 삶을 계속 이어갈게요. 출판사도 있고 제 나름대로의 가족도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너의 진짜 가족은 여기 있잖아. 진짜 가족이요? 아버지, 저에게 진짜 가족은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이었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요.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한 가족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될 것 같아요. 지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아버지, 저는 행복했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앞으로도 가끔 뵐 수 있겠죠. 임대료 낼 때마다요. 지연아, 윤석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 40년 동안 저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지연이 문을 나서자 윤석은 주저앉았다. 딸을 찾은 기쁨도 잠시 다시 잃게 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다. 선영은 지연이 나간 후에야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안도감도 있었다. 혈연의 끈보다는 함께 쌓아온 추억과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40년 만에 찾은 아버지였지만 때로는 찾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쓰라린 교훈을 얻은 하루였다. 지연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 상태로.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